싫다고 했잖아. 왜 자꾸 오는 거야? 엄마가 면회를 거절하면 어쩌려고. 저번에 너희들은 멀리까지 헛걸음했잖아. 그때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정순자 할머니는 그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희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너희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미안해. 바쁘게 살아서 벌써 1년이 지나갔네. 너희들에겐 1년이 빠를 거야. 하지만 여기 안에서는 1년이 얼마나 긴지 알아? 너희가 내가 들어올 때 뭐라고 했어? 자주 찾아오겠다고 그랬지 않았어? 그때는 울고불고 미안한 척을 다 했는데 나랑 같은 방 할머니 자식들은 의사나 변호사하며 아주 잘 찾아오더라.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더 바쁘냐고? 아니면 내 집이 너무 멀어서 그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먼 곳을 알아봤냐고? 일부러 자주 안 오려고 멀리 보낸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래. 저희도 나름 열심히 제일 좋은 곳을 알아본 거야. 됐어. 자꾸 드문드문 올 거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을 거야. 여기서 자식들이 기다리는 마음을 어떻게 알아. 맨날 너희 언제 오나 전화기만 붙잡고 있어야 하고 이런 걸로 외로워지기 싫으니 그냥 앞으로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하나 여기 엄마가 좋아하는 떡을 가져왔어요. 여기 떡판에 반은 반입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저번에도 반반 되는 것들만 가득 가지고 왔다가 하나도 못 들고 들어갔어요. 같은 방에 있는 할머니들이 빈손으로 올라오는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들 저를 안쓰러워했어요. 정말 왜 반입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봐요, 제가 떡은 반입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정씨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정해진 면회 시간을 다 채우기도 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정씨 할머니와 자식들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정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이남 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정씨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들에게도 사랑을 받던 막내였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가족 간에는 서로를 위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정씨는 어른이 되어도 타인에게는 어리석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배려심 깊게 자랐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군인이었던 남편을 만난 정씨는 3남 1녀의 자녀를 낳고 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군대에서 훈련 중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되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전역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정씨는 육아와 가사를 맡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일을 해야 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남자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허리 재활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직업을 고민했습니다. 그 시절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다양한 차종의 등장으로 택시 수요가 급증했고 정 씨의 남편도 택시 운전을 결심했습니다. 정 씨의 남편은 현대 자동차 포니를 운전했는데 그 당시 포니는 개인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택시로도 매우 인기 있었던 차종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전역한 지 1년 후 남편은 택시기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강한 책임감 덕분에 정 씨는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비슷하게 부유하지 않았지만 항상 가족들을 위해 노력했고 자녀들도 서로를 배려하도록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 씨의 자녀들은 어릴 적 정 씨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정 씨가 어딘가에서 넘어지면 사남매가 달려와 정 씨를 달래줬습니다. 그 순간이 정 씨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정 씨의 남편은 자녀들을 엄격하게 키우려 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떼를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가장 작은 잘못이라도 발견되면 매를 가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쉬는 날에 정 씨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큰 아들의 종아리에 매가 들어 찍힌 자국이 남았습니다. 어이, 여보야, 왜 이렇게 애를 구박해? 어릴 때는 다 그래야 잘하는 거야. 오냐. 그래서 내가 맞고 자랐어. 정 씨는 남편을 존중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남편의 체벌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체벌은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성적이 이게 뭐야? 하루 종일 불 켜놓고 공부도 안 하고 뭐 했던 거야? 여보, 성적 좀 안 나올 수 있지. 왜 그러면서 자꾸 왜 애를 구박해?
자식들은 오히려 이런 아버지의 체벌로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자식들의 어두워진 표정을 보며 늦은 마음으로 남편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를 들려고 할 때면 매를 밖으로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소리치기는 했지만 정 씨는 자녀들을 남편으로부터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성인이 되면서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정 씨는 자녀들이 천천히 독립할 것을 바랐지만 사실 자신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빨리 떠나는 것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정 씨 남편의 체벌은 특히 첫째 아들에게 심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집과 먼 곳에 원룸을 잡고 독립을 시작했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과거의 상처를 잊기 위해 술에 손을 대는 날이 점점 더 자주 되었습니다. 정 씨는 첫째 아들의 집이 멀어서 자주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정 씨는 첫째 아들이 사는 원룸을 방문했는데 집안에는 술병이 쌓여 있었고 이미 2년 동안 매일 술을 마셨던 첫째를 말리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얘야, 이게 다 무슨 술이야? 다 너가 마신 거야. 술은 언제부터 배운 거야? 엄마 왔어요. 다 제가 마신 건 아니고 친구들이랑 같이 마신 거예요. 정 씨의 질문에 첫째 아들은 얼버무리면서도 엄마를 반겼고 정 씨에게 용돈도 챙겨줬습니다. 첫째 아들은 웃고 있었지만 정 씨는 그의 어딘지 모를 슬픔을 느꼈습니다. 정 씨는 첫째가 걱정되었지만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저녁과 아침 밥상을 차리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 씨는 돌아가는 길에도 첫째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남편은 더 이상 매를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20살이 되자마자 독립했습니다. 정 씨의 남편은 택시 운전이 적성에 맞았는지 쉬지 않고 택시를 몰았습니다. 이제 정 씨는 자녀들도 모두 독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일을 하고 싶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정 씨가 그냥 집에 있기를 원했지만 정 씨의 강한 의지로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달 월급을 받았을 때 정 씨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벌어 가족을 돕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모은 돈은 자식들의 결혼 시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정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남편도 나이를 먹을수록 자녀들에 대한 체벌이 후회되는 듯 정 씨가 자녀들을 돕겠다고 하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도와줄 수는 없었지만 자식들의 결혼 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했고 이는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일이 끝나자마자 아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아들을 보니 아직 술이 깨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상현아, 정말 너가 때린 거 맞아? 아들은 말없이 졸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에 많은 상처가 있었고 경찰은 CCTV에 아들의 폭행 장면이 다 찍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고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장면에서 폭행하고 있는 남자의 옷과 아들이 입은 옷이 같은 것을 확인한 후 정 씨는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 5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의 집에 방문한 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술의 냄새가 짙게 났고 술병은 예전보다 3배나 더 많아 보였으며 방 안은 음식물과 날아다니는 날파리 사이에 조그맣게 이부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정 씨는 오랫동안 첫째 아들과의 통화에서 항상 괜찮다고만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첫째 아들이 공장 일을 그만두고 가끔 공사 현장에서 술을 마시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책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정신 차리라는 잔소리에도 듣기 싫다는 듯 손짓을 하며 나가기만 했습니다. 이후 정 씨와 첫째 아들 사이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둘째와 셋째 아들은 잘 지내고 있었고 결혼 후로 연락이 적었지만 소식이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혼한 딸은 받은 위자료로 혼자서도 잘 살고 있었고 첫째 아들은 멀리 떠나 있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나 택시 운전을 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앉아있던 정 씨의 남편은 점점 살이 찌고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운전 중에 쇼크를 겪어 사고를 겨우 피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택시 일을 그만두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지만 집에서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건강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듬해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 대장암 판정을 받고 그는 짧은 기간 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에게 어릴 적의 체벌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고 병원에서 입원 중에 자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정 씨가 아들에게 아버지와 통화하라고 요구해도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리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정 씨의 남편은 첫째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정 씨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좋아했던 그녀는 도시 생활 속에서도 항상 숲이 우거진 곳으로 혼자 여행을 다니며 걷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는 작은 정원을 만들어 채소를 재배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시골에서 좀 더 큰 정원을 가꾸며 생활하고 싶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재 사는 집을 정리하고 예전에 정 씨가 살았던 고향의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근처 시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팔 수 있었고 정원에서 일할 때는 살아있는 기분이 들며 어떤 일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게 살아가는지 정 씨가 사는 곳을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추석에 여행하고 싶으면 가라고 하며 설날에만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매년 한 번씩만 보고 정 씨는 자신의 삶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나 어차피 혼자 사니까 같이 살아도 되는데 딸은 항상 엄마에게 안부를 물으며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현재 사는 곳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난 여기서 죽을 때까지 평생 살 거야. 엄마랑 같이 살고 싶으면 네가 여기 내려와라. 그렇게 그날도 정 씨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평화롭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한 남자가 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옷은 낡고 더러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정 씨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 남자가 똑바로 서 있을 때까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상현이야,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 정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첫째 아들과 연락이 끊긴 채 살아왔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정 씨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던 첫째 아들에게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동현이한테 물어보니까 엄마 여기로 내려왔다 하더라고. 참 좋은 곳에 살고 계시네요.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어? 정 씨의 질문에 첫째 아들은 셋째에게 연락을 해 정 씨가 사는 곳을 알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셋째는 첫째 형에게 알려주기 어렵다는 마음에 전화해서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첫째 아들이 술 냄새가 나서 거리를 두며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너 또 술 마시고 온 거야? 진짜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나 여기 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왔어요. 이놈은 일도 안 하고 누구를 고생시키려고 네가 여길 찾아와? 첫째 아들은 대답 없이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들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 씨는 그날 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별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은 새벽까지 마을 평상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거실에는 술과 과자들,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까지 난장판이었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아들의 술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첫째 아들을 피하기 위해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난 여기서 죽을 때까지 평생 살 거야. 엄마랑 같이 살고 싶으면 네가 여기 내려와라. 그렇게 그날도 정 씨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평화롭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한 남자가 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옷은 낡고 더러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정 씨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 남자가 똑바로 서 있을 때까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상현이야,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
정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첫째 아들과 연락이 끊긴 채 살아왔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정 씨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던 첫째 아들에게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동현이한테 물어보니까 엄마 여기로 내려왔다 하더라고. 참 좋은 곳에 살고 계시네요.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어? 정 씨의 질문에 첫째 아들은 셋째에게 연락을 해 정 씨가 사는 곳을 알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셋째는 첫째 형에게 알려주기 어렵다는 마음에 전화해서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첫째 아들이 술 냄새가 나서 거리를 두며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너 또 술 마시고 온 거야? 진짜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나 여기 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왔어요. 이놈은 일도 안 하고 누구를 고생시키려고 네가 여길 찾아와? 첫째 아들은 대답 없이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들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 씨는 그날 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별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은 새벽까지 마을 평상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거실에는 술과 과자들,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까지 난장판이었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아들의 술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첫째 아들을 피하기 위해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얘야, 나 너네 집 가서 며칠 좀 지내도 되겠니? 엄마, 무슨 일이야? 쭉 지내도 되지. 얼른 올라와. 정 씨는 짐을 싸서 첫째 아들을 피해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첫째가 걱정되어 반찬을 넉넉히 해두고 일부 현금도 놔두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더 이상 야채를 팔아 돈을 벌 수 없었기에 모아둔 돈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딸에게 생활비를 주고 퇴근할 때는 밥도 차려주었습니다. 정 씨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만 착한 딸과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날도 정 씨는 저녁을 차리기 위해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천장에 있는 접시를 꺼내려고 발받침대에 올라가 발 뒤꿈치를 쭉 뻗는데 갑자기 발받침대가 부러지면서 정신을 크게 산으로 날렸습니다. 정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저 멀리 있었고 딸이 오려면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상태로 정 씨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딸이 들어와서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즉시 구급차를 불러 정 씨는 그제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 씨는 더 이상 딸에게 저녁밥을 차려주거나 집안일을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딸은 이제 정 씨의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차려주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은 그런 정 씨를 안쓰러워했지만 점점 힘에 부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도 힘든데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 밥 그리고 정 씨의 간호를 도맡아야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정 씨의 딸은 다른 형제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방에서 조용히 들리는 딸의 통화 소리를 TV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야, 나 혼자 엄마 모시기 정말 힘들어. 우리 이제 돌아가면서 모시자. 우리 3명이서 반년씩 모시는 거 어때? 연실아, 우리는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내가 혼자 산다고 이 모든 걸 다 안고 가야 하는 거야? 그러면 요양보호사를 부를 돈이라도 좀 보내줘야 하나? 돈도 주기 싫다 모시기도 싫다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해야 하냐고? 오빠네는 내가 만만해. 나 이대로면 정말 정신이 어떻게 돼버릴 것 같다. 자꾸 안 도와주면 나 그냥 어머니 집에 두고 나가버릴 거야. 딸은 화가 나서 전화를 걸어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그녀는 인사도 없이 거실로 갔다. 그녀는 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막내딸이 결정하자 형제들은 연합하여 딸을 돌보았습니다. 1년여 동안 딸을 돌본 그녀는 곧바로 둘째 아들의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짐을 싸야 했다. 시골로 이사한 후 그녀는 딸의 집에서 지내면서 많은 돈을 썼고 저축한 돈의 대부분을 사용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여유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 동안은 정말 일도 못하고 당신을 돌볼 수도 없습니다.
당분간은 둘째 아들 집에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동안 그녀는 짐을 싸고 둘째 아들의 차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그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다. 며느리는 웃고 있는 것 같았지만 눈빛에는 불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목욕을 하기 위해 자신을 재교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아팠을 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남편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아직 몸이 너무 약해 며느리의 도움에 많이 의지해야 한다. 둘째 아들의 집에는 개인실이 없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오랜 시간 바닥에 앉아있는 일이 잦았다. 작은 방이 있으면 그 안에서 조용히 살려고 노력할 텐데 그게 불가능하니 항상 그 방에서 누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해요. 그녀는 둘째 아들의 집에 2주도 채 안 머물면서 며느리와 아들 사이의 다툼을 자주 들었다. 정말 그 2주가 2년처럼 길었던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반년을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저를 친척 집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자, 그러면 나는 일하면서 어머니를 어떻게 돌볼지, 밥은 어떻게 차릴지도 생각해보고, 여보, 우리가 3달만 참아보자. 내가 다시 동생에게 말해볼게. 3달이라니 정말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 못해. 일주일 안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나는 애들을 데리고 진짜 친정에 가 있을 거야. 그 정도로 알아. 말을 듣고 있는 둘째 아들은 동생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셋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난처했다. 마치 셋째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와 맞장구를 쳐서 어머니를 데리고 오면 우리도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 갈 거야 라는 말을 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막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실아, 우리가 돈을 보내줄 테니까 엄마 좀 데려다줘. 요양보호사 비용은 다 우리가 지원할게. 그러니까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친정에 내려가겠다고 해서 그래. 우리 한 번만 살려줘. 알았어. 오빠 대신 보내주는 돈 꼬박꼬박 보내줘. 돈이 끊기면 그때는 나도 참지 않을 거야. 결국 자식들끼리 다시 합의를 이뤄서 정씨 할머니는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정씨는 둘째 아들만이 그녀를 배웅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는 딸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바로 찾을 수는 없었다. 정씨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건강보험의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씨는 자신을 돌볼 완인을 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자식들이 억지로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도와주었다. 그동안 딸은 힘들게 정씨를 돌보아야 했다. 딸은 정씨를 목욕할 때마다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항상 정씨는 미안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씨는 3등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요양보호사의 일일 급여는 약 7만 원이었고 한 달 비용은 210만 원이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이 비용의 80%에 해당하는 168만 원을 제공하므로 정신적으로 부담스러웠던 금액은 약 42만 원이었습니다. 이외에 비급여 비용으로 25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죠. 정씨의 딸은 오빠들에게 각각 50만 원씩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오빠들은 다시 한번 정씨의 딸을 힘들게 했습니다. 연실아, 정말 미안한데 이번 달은 입금을 못할 것 같아. 요새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와이프가 그 돈 주면 집 나가겠다고 협박하니 방법이 없어. 오빠는 무슨 협박범이랑 결혼했어. 틈만 나면 협박이야. 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엄마를 요양원 보내야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그건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오빠는 모시기는 싫고 그렇다고 요양원 보내기는 싫은 거야. 그건 대체 무슨 신보야. 아무튼 돈 못 주면 약속했던 대로 나도 더 이상 엄마 못 돌봐. 오빠들은 사정하면 동생이 그냥 엄마를 모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내 동생은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또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할머니는 자식들이 알아본 요양원으로 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자식들의 말에 할머니는 발끈했습니다. 나 지금 재활도 잘하고 있고 조금만 있으면 목욕도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정신도 멀쩡하고 이제 다 좋아질 건데 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해? 엄마가 목욕을 스스로 하려면 아무리 재활을 잘해도 몇 년은 걸릴 거야. 요양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재활을 잘하고 엄마 혼자 생활할 정도 되면 다시 나오면 되잖아. 그동안 우리가 자주 찾아갈게. 정씨 할머니는 이런 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꾸준한 재활로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게 언제 될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딸에게 고생을 시키는 것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우리가 진짜 좋은 요양원을 많이 알아봤고 선택한 곳이니까 조금만 거기서 생활하고 계세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부르는 비용보다 저렴했고 둘이 부담하는 것을 셋이 부담하니 자식들도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정씨는 돈을 소중히 다뤄야 했던 것과 사고를 당한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돈이 없고 건강을 잃어버리니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요양원에 들어가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식들은 죄지은 표정을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들도 엄마가 여기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한 듯했습니다. 그렇게 요양원에 들어가는데 가자마자 냄새가 심했습니다. 요양원 그 특유의 냄새가 정씨에게는 좋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좋은 곳이라더니 정씨의 방은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씨는 요양원 생활에 힘들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 몇 일간 정씨는 밥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그 후 자식들은 말한 대로 정씨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씨를 질투하는 다른 할머니가 있었는데 정씨의 자식들이 정씨를 면회할 때마다 나중에도 자식들이 지금처럼 자주 찾아올까? 라며 악담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정씨는 이런 말에 씩씩하게 대응했지만 이 말이 현실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식들의 면회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딸은 새로운 남자친구와 바쁘게 사귀는 것 같았고 아들들은 결혼을 하고 연락이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면회할 때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사가지고 손주들까지 데려왔지만 이제는 손주들의 얼굴도 오랜만에 보고 연락도 적어졌습니다. 지연아, 왜 안 데리고 왔어? 손주 얼굴을 잊어버리겠네. 지연아, 이제 주말에도 학원 가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어느 날 면회를 오기로 한 날 아침에 자식들이 일이 생겨서 면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정씨는 항상 자식들이 오기 전날 밤을 설쳤는데 이번에는 자식들이 오지 않는 소식을 듣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번 일로 정씨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번 면회가 오랜만에 자식들이 찾아오는 기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씨는 자식들을 이해하려 하지만 상한 마음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자식들이 면회를 요청했을 때 정씨는 거절하고 한동안 자식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이 기간 동안 열심히 재활하며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많은 일을 스스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정씨는 요양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뭘 해주려고 하면 항상 직접 해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씨가 이제 혼자 목욕도 하고 몸도 많이 좋아진 무렵 자식들의 면회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랜만에 정씨를 보게 된 자식들은 걱정하는 눈초리를 보였지만 정씨는 그것을 가식으로 느꼈습니다. 엄마, 왜 면회를 거절해?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거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요. 너, 여기서 떡 반입 안 된다는 거 몰라. 요양원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기도 폐쇄나 질식의 위험이 있는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었습니다. 정씨는 이런 자식들의 근거 없는 행동에 언짢아했지만 면회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씨는 결국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너희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엄마, 너희 아버지가 택시 일을 하면서 모은 돈을 내게 물려줬어. 그걸 왜 이제야 말해주셨어요? 그 돈은 어디에 있어요? 그 돈을 말할 이유가 있어. 그 돈을 너희가 주기 전까지만 나는 여기서 머물게 해줘. 정씨의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아둔 돈을 정씨에게 상속하되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택시 운전을 하며 꾸준히 모은 돈이었기에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정 씨는 그 돈을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 씨는 몸 상태가 좋아져 나가서 혼자서도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요양원을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정 씨는 자식들에게 요양원에서 나오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너희 이름으로 된 통장이지만 내 허락 없이 너희는 그 돈 못 꺼내게 해놨다. 어떻게 할래? 자식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주 바로 정 씨를 요양원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정 씨는 당분간 딸의 집에 지내면서 살 집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자식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빠르게 짐을 챙겨 자식들에게 말도 없이 이사를 갔고 절대 어디 사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식들과 연락도 최소화했습니다. 자식들 명의로 된 통장에서 모든 돈을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반의 반만 줬습니다. 아예 주지 않고 싶었지만 이미 돈이 있다는 걸 안 이상 어느 정도는 줘야 했기 때문에 일부만 줬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남은 돈으로 다시 시골에 있는 작은 집을 하나 장만했고 다시 텃밭을 꾸려 시장에 야채들을 팔았습니다. 정 씨는 자식들과 연락을 최소화하면서 혼자서도 바깥 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정 씨는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어할 뿐 아니라 치매에 안 걸리려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찾아보면서 실행했고 돈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를 부르려고 그 비용까지 아껴놨습니다. 이미 요양원에서 관련된 공부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대로만 가면 내가 좋아하는 지금 집에서 평생 텃밭을 가꾸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오늘도 재활을 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채소를 따며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정 씨 할머니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할머니는 처음에 자식들을 위해 많은 것을 지원했고 낙상에 대비하지 못해 한동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자위가 아닌 타의에 의해 요양원에 들어갔지만 재활을 꾸준히 했고 돈도 자식들에게 미리 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와서도 자식들에게 집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것을 보고 부모 자식 간의 집을 숨기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될수록 우리 부모님들은 점점 취약해지며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말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과 재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80대 이상 어르신들은 돈과 건강 중 한 가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조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돈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건강과 재정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희망하는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